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7월 31일 목요일 오늘 오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죠. 우리 시장 그런데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28% 내린 3,245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관세 합의안에 대한 관련주들의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자동차주들은 하락세가 좀 눈에 띄고 조선주들은 급등을 했네요. 코스닥은 0.2% 오른 805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가까이 오른 1,387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어제 미국이 기준 금리를 동결했죠. 인플레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게 동결 배경이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1.8도.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영원히 젊다고 하죠. 바쁜 일상에도 배움으로 꾸미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문자 확인해보죠. 박관규님께서 소장님 안녕하세요. 관세 협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뭔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크게 다른 기분은 아니지만 전 세계가 좀 뭐랄까요? 미국의 주도로 다 이렇게 휩쓸려가는 기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만 놓고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았으니까 그 결과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 키워드 시간에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최현주님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네요. 이분 택배 배달하시잖아요. 언제 이 더위가 끝날지 하루하루가 고통이네요. 매일 옷 다 젖고 땀냄새 힘들지만 어방목 들으면서 위로받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그죠? 날이 계속 더우니까 배달하실 때 너무 힘드실 거예요. 옷 다 젖는 건 정말 일상이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힘을 내면서 그래도 배달하시면서 이렇게 어방목 들으시니까 용기도 얻고 힘도 나고 좋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응원 보내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요.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은 키워드로 배우는 경제 주간 키워드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 출격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예전엔 여행 간다고 하면 옷이나 세면도구 정도가 필수 준비물이었는데요. 요즘은 비행기에서 소음 없이 음악을 즐기게 해주는 무선 헤드폰, 머리카락에 대기만 하면 여행 기간 내내 여신 머리를 만들어주는 헤어스타일링 기기 등이 대표적인 여행 필수템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가격이죠. 성능 좋은 무선 헤드폰은 50만 원이 넘고 유명 브랜드의 헤어스타일링 기기 세트는 8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전자기기들을 요즘 2030들은 여행지에 너도 나도 챙겨가고 있다는군요. 구입한 건 아니고요. 하루 3-4천 원 수준의 대여료를 내고 빌린 겁니다. 가격 부담을 덜면서도 필요할 때만 프리미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대여인 거죠. 게다가 해외 전압에 맞는 제품을 공항에서 간편하게 수령하고 반납할 수 있어 여행객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20-30대를 중심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먼저 체험해보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대여 시장이 형성됐는데요. 이제는 여행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대여는 점점 보편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공연장에서 가수의 사진을 찍기 위해 대여하는 고성능 카메라, 과제나 출장을 갈 때 빌리는 태블릿 PC, 아이들 방학 기간에 빌리는 게임기, 캠핑용 TV나 빔 프로젝터, 봄맞이 대청소용 스팀 청소기 등 목적도 사용처도 다양해졌습니다. 제조사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체험을 통해 브랜드 경험이 쌓이고 그게 다시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이기 때문인데요. 사용한 제품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매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소비는 줄였지만 만족은 더 커진다는 말.
요즘 휴가철 2030의 소비 패턴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관세입니다. 관세, 많은 분들이 지금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계신데 오늘 아침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자기 SNS 통해서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는데 핵심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한국이 물게 되는 상호 관세가 15%로 확정이 됐고요. 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품목 관세 역시 15%로 정해졌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면 8월 1일부터 25%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0%포인트를 낮춘 거고요. 네.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품목 관세도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를 해주는 최혜국 대우 약속받았습니다. 15% 상호 관세는 앞서 이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인데 미국 시장에서 일본, EU와 경쟁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숫자가 같으니까 뭐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다, 최악은 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통상 전문가들도 일단은 비슷한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협상의 세부적인 내용이 다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좀 유럽이나 일본에 대해서 불리하지는 않은 조건을 만든 건 데드라인이 코앞인 상황에서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 이런 반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보다 어쨌든 10%포인트는 깎았으니까 네. 대신 우리가 그 대가로 뭔가를 이제 안겨줬잖아요.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이 있는데 얼마나 하기로 했어요? 네, 먼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미국에 약속했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87조 원인데요. 또 이것과 별개로 LNG를 비롯한 미국의 에너지 1,000억 달러, 한 139조 원 규모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합치면 4,500달러인데요. 금액을 딱 들으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네. 좀 세부적인 구성은 복잡합니다. 구체적인 건 조금 더 이따 뒤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상의 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었고 이제 우리 정부 대표단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네, 가장 민감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쌀과 소고기는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글 올릴 때 네. 농산물을 개방했다, 이런 표현이 좀 들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completely 그러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화들짝했는데 네. 이 대통령실에서 또 뒤이어 브리핑할 때 약간 정정을 했습니다. 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다라면서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 합의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부는 최악의 경우는 쌀과 소고기까지 협상 카드 하나로 쓸 각오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 시장을 더 열지는 않게 됐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네. 대신에 농산물의 검역 절차는 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 기업들이 민감하게 여겼던 지도 반출, 망사용료 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았고요. 네. 방위비나 무기 수입 문제도 빠졌습니다. 이번에 좀 통상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패키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아마 추후에 다른 자리에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주 뒤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간다고 네. 하니까 거기서 또 내용이 더 나오겠네요. 미국이 일본하고 EU하고 맺은 그 합의와 기본 틀이 좀 비슷해 보이긴 한데 별도 서면 합의서는 작성되지 않고 그 SNS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 통해서 발표된 것도 좀 같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우리 경제부총리 포함한 협상단이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만난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 합의가 큰 틀을 이렇게 갈래를 잡은 거고 좀 방대한 양의 세부적인 내용을 완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하기로 했던 투자 좀 구체적인 성격이나 좀 합의 이행의 이런 세부 내용들 추가로 발표될지를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주요 산업별로도 이제 영향을 좀 살펴보죠. 자동차 이거 진짜 우리 많이 애태웠던 건데 네. 관세율이 낮춰졌다는 점은 이제 다행스럽기는 하죠.
네, 자동차 회사들은 좀 안도하는 분위기 많습니다. 네. 없던 관세가 생긴 거여서 타격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가장 큰 경쟁자인 일본이나 유럽과는 같은 조건이 됐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만 손해를 뒤집어 쓰는 이런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좀 아쉽다, 좀 착잡하다 이런 반응도 많은데 네. 이 원래 우리 자동차 회사들은 한미 FTA를 근거로 해서 미국에 자동차를 관세 없이 수출을 해왔습니다. 일본은 2.5% 관세가 붙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이번에 트럼프와 협상을 해서 품목 관세를 12.5%로 절반으로 깎아서 이 합친 게 15%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도 그러면 12.5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협상단도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트럼프가 버텼답니다. 아니다, 그냥 15% 이렇게 해서 관철을 시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만 폭탄을 맞지 않은 거는 뭐 다행인 면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후퇴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는 0에서 시작한 거고 네네. 일본이나 유럽은 2.5 원래 있었으니까 두 나라가 15%를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라면 12.5 올린 거니까 우리도 그럼 12.5 올려줘라고 그렇죠. 한 건데 이제 거기 이제 협상하는 분들이 이거 괜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복잡하게 숫자 보고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였던 것 단순해야 같아요. 된다. 뭐 이런 우리는 거니까. 15%다. 그렇게 해서 15%로 맞춘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력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런지 좀 오늘 자동차 주가도 좀 떨어졌고 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한미 FTA에 따라서 사실상 무관세 무역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 상호관세 15% 자체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어렵게 FTA 이거 체결했는데 이거 제가 국회 출입할 때 FTA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네. 할 때 정말 오래 걸렸고 그렇죠. 싸우기도 엄청 싸웠고 정말 힘들게 체결한 건데 결국에 이거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미국과의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는 뭐 반가운 일일 수는 있지만 FTA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미국과의 FTA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런 평가도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가 FTA를 맺은 나라라는 점을 거의 고려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과정에서 누려왔던 관세 효과가 없어졌다는 게 우리로서는 좀 달갑지 않은 대목이고요. 결국은 이 FTA가 미국에 불리한 것이다 이런 트럼프의 인식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얘기가 안 된 건가요? 네, 철강에는 이미 50% 품목 관세 부과 중이었는데요. 합의를 이룬 게 없어서 그대로 계속 부과가 될 전망입니다. 철강사들은 지금도 미국에 철강 제품을 팔 때 이 가격 경쟁력 문제 때문에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로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좀 앞으로도 다른 제품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뭐 내용이 없었지만 추가적인 협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지금 약속했잖아요. 이게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하면 487조 원 정도라고 네. 하셨나요? 와, 그럼 이거 규모 굉장히 상당한데 이게 거의 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7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4천억 달러 투자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네. 이것보다는 근데 적기는 합니다만 한국이 처음에 미국에 들고 갔던 카드가 1,000억 달러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 앞서 일본과 EU 때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압박에 투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일본은 5,500억 달러, EU는 6,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경제 규모 차이가 고려된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절대적인 GDP 규모로 따졌을 때는 한국이 오히려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GDP의 한 20% 정도 되는 네, 것 네. 같더라고요. 근데 이 투자라는 거는 이게 다 전부 현금으로 주는 거는 아닐 텐데 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일단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어보면 합의로 조성될 3,500억 달러 펀드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 쪽의 이 협력 펀드입니다. 네. 이번에 그 조선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우리한테 욕심을 냈던 이런 협력 분야 중에 하나였고 요게 우리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도 그쵸, 하더라고요. 기대를 많이 걸었죠. 네. 그래서 이 마가를 조금 변형해서 마스가라는 걸 우리가 또 내밀었잖아요. 맞아요. 쉽빌딩이라는 걸
합쳐서 네. 이게 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어떤 선박 건조나 유지보수 정비, 기자재 이런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투자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대미 투자 펀드 다른 업종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반도체, 원자력, 2차 전지, 바이오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2천억 달러를 우리가 생돈을 다 투자를 하는 거냐? 그래서 좀 놀라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정부 쪽의 설명은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분 투자는 비중이 높지 않아서 한 자릿수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대부분은 금융 보증 기관들이 담보를 하는 이런 보증 위주로 구성이 될 거라서 실제 돈이 들어가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네. 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국익 차원의 합의를 도출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러트닉 장관, 상무부 장관이 투자 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사실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재투자를 한다는 개념이지 수익을 다 미국이 가져가는 건 아니다. 좀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때 그랬던 거를 아마 똑같이 말을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좀 큰 틀 수준이어서 요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조선업 부활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네. 이제 해군력을 좀 증강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이 굉장히 미국에게는 필수인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또 조선은 짱이잖아요. 저 미국은 배를 잘 못 만들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는 거를 봐야 하기는 하는데 진짜 이 투자가 미국이 뭐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좀 끌어와서 대출 뭐 이런 보증으로 끌어와서 나중에 보면 우리 기업도 일부 다시 기업한테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나오는 걸 계속 봐야겠네요. 에너지 구매도 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규모가 1,000억 달러, 한 140조 원 정도 되는데요. 향후 4년에 걸쳐서 구매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수입 규모에 비춰볼 때 네.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좀 돌리는 식으로 약간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고 필요 없는 에너지를 사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 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직관적인 숫자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네. 1,000억 달러 이게 맞춰주기가 좋아서 우리 좀 활용을 했다 뭐 이런 뉘앙스인데요.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또 이해가 가능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더 사는 거는 아니고 다른 데서 사던 거를 일부 미국산으로 교체하겠다. 앞으로 세부 내용 협의가 조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사실 뭐 협상 과정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게 상당히 많고요. 네.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긴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향후에 이어질 논의에서 우리가 국익 차원의 방어 계속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게요. 자꾸 이제 투자 같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직접 선택할 거다 이런 언급을 또 그쵸. 하니까 네. 이런 부분도 조금 잘 계속 얘기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번 주 두 번째 주간 키워드도 볼까요? 네, 두 번째는 7만전자입니다. 7만전자.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원을 넘어서면서 안착. 오늘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7만전자로 복귀를 했는데요. 네. 11개월 만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월요일에 테슬라 쪽과 22조 7천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체결한 게 계기가 됐고요. 사흘 내리 주가가 오르다가 오늘은 1.65% 조정받긴 했습니다. 현재 7만 1,400원으로 마감했는데 그래도 7만 원대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제 7월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20% 정도 올랐습니다. 이 월간 상승률로 따지면 2001년 12월 이후에 거의 뭐 24년 만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저희 어박목 청취자분들도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가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 막 급등했을 때 굉장히 좋아해 주셨거든요. 네. 정말 국민 주식인데. 이 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분이 작년 말 기준으로 567만 명입니다. 독보적으로 많고요. 국내 상장사 중에 삼성전자 다음이 카카오인데 169만 명이거든요. 뭐 진정한 국민주 이름 붙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이 손실 회복한 분들이 좀 많아졌으려나요? 이 7만전자에 진입하면서 수익 구간 들어간 투자자 많이 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NH투자증권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분들 70만 명 정도 되시는데 샘플을 뽑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익 구간에 계신 분이 54%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분들 평단이 69,500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네. 수익률로 따지면 사실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게 어딘가 싶기도 한 게 지난
지난주만 해도 손실 구간에 있는 분들이 62%였거든요. 한 주 사이에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떨어진 거예요? 실적도 발표됐던데? 뭐 아무래도 말씀대로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은 됐는데 네. 이 기대가 선반영됐던 게 상당히 좀 많은 게 있고 좀 다들 좀 관망하시는 분위기 뭐 이런 게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또 오늘 또 삼성전자의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대, 1년 전에 반토막이라는 잠정 수치는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만 사업 부문별 성적표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삼성에게 가장 중요한 반도체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이 4천억 원대에 그치면서 6분기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장사 잘하긴 했습니다만 연초에 나왔던 신제품 효과가 좀 약해지고 있고요. TV 쪽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부진을 상쇄를 해내지는 못했다. 이게 다시금 확인이 됐습니다. 하여튼 테슬라 수주가 큰 동력이 된 것 같아요. 진짜 파운드리 뭐 AI 첨단 반도체에서 좀 밀리나 싶었는데 반등의 계기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이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AI6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고요. 이게 또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아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삼성 파운드리가 이번 계약 하나로 뭐 노다지를 잡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동안 적자가 워낙 심했던 데다가 이번에는 좀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 이 정도의 의미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은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파운드리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집행을 했지만 고객사를 많이 잡지 못해서 격차가 더 벌어졌고요.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한테 추월당하는 이런 신세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좀 반등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부과 예정인 반도체 품목 관세에서 이 삼성전자 실적에는 영향이 없을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네. 사실상 최애국 대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덜었다라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자동차나 철강 등등에 비해서 우리가 좀 중요성이 더 큰 품목이기도 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타격이 상대적으로는 적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번 무역 합의에서 이후 반도체 관련 부분에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거 이런 구두 약속 외에 세부 사항을 담은 명시적 약속이나 합의는 공개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뭐 도장 찍어놓은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네. 좀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는 여전합니다. 이 관건이 이 반도체 품목 관세 세율이 얼마나로 잡힐지 그리고 이게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혹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완제품까지 확대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영래님께서 매운 고추 사다가 말리고 있어요. 햇살이 뜨거우니 잘 마를 것 같아요. 옥상 있으니 이런 게 좋네요 해주셨어요. 와, 매운 고추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너무 뜨거워서. 근데 정말로 이 햇살이 뜨거우니까 저는 이제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수건 같은 거 널어 놓으니까 냄새 다 빠지고 아주 뽀송뽀송하게 마르더라고요. 햇살이 이래서 좋긴 하네요. 네, 그런 면에서는 고맙네요. 네. 박유하님께서 벌써 7월 31일. 와, 그러네요. 오늘 7월 마지막 날이네요. 징글징글한 여름도 반토막 난 거 맞죠? 보통 8월 중반이면 바닷물도 차가워지던데 8월만 무사히 견뎌봅시다 해주셨어요. 제가 예보를 듣기로는 8월 끝까지 덥다는 얘기가 있기는 해요. 앞으로 8월도 계속 더울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박유한님 말씀을 저는 더 믿고 싶네요. 바닷물도 차가워지면서 좀 서늘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풀고 2교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미 무역 협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었지만 협상을 통해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대신 우리나라는 미국에 약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2주 이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이번 무역 협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매기기로 한 새로운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몇 %로 낮춰졌을까요? 최종 관세율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주관식입니다. 숫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앞 코너에서도 계속 다뤘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브,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브랜드, 어떤 회사인가요? 자, 벌써 10일이 되었습니다. 네. 혹시 이 소비 쿠폰 지금 발행된 지가 10일 됐다는 아. 말씀인데요. 소장님은 좀 쓰셨는지요? 저는 전통시장 가서 조금 쓰고 네네. 나머지는 지금 아껴놓고 있어요. 한 번에 크게 지르고 싶어서. 그래요? 네. 저는 자주 쓰는 카드에다가 등록을 해놨더니 제 의도와 다르게 의도와 다르게. 쓰게 됐고 제 애들께 제 걸로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의도치 않게 오늘 도수 치료를 받았는데 아버지. 애기의 돈을 써버리는 이런 아주 예상치 아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PD님도 그러셔서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네, 근데 갑자기 소비 쿠폰은 왜요? 네, 소비 쿠폰 이야기 꺼내드린 이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브랜드가 바로 이 소비, 이 장보기 그리고 마트에 관한 브랜드인데요. 네. 미국의 장보기 문화를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또 힌트 하나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오면 좀 서운하잖아요. 뭐야?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왜 방송국에 양파를 가져오고 제가 그래요? 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말리던 양파를 가져왔는데요. 왜 말이야? 양파입니다. 양파와 관련된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마트에 가면 이 양파를 많이 줘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거 혹시 아시나요? 거기 이 마트에 가면 양파를 많이 준다고요? 그럼요. 이 양파 때문에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었던 브랜드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지? 바로 이 코스트코라는 브랜드입니다. 아, 코스트코에서 양파를 줬어요? 지금 제 입에 코에 지금 양파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 마트를 가면요, 코스트코를 가면은 안에서 이 가게에서 음식을 팔잖아요. 네. 싸게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서 무제한으로 양파를 나눠줬었습니다. 오. 이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 한국에서도 이 양파가 계속 무제한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이거를 뭐 챙겨간다 이래서 논란이 돼서 한국에서 폐지된 적이 있었는데 비단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네. 미국, 대만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었던 그 브랜드 바로 이 코스트코를 오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양파는 냄새를 나니까 넣어놓을게요. 네, 그거 가지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9193님이 딱 맞추셨네요. 코스트코요 이렇게.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그 트레이더스 같은 뭐 토종 창고형 매장, 할인 매장도 있는데 솔직히 창고형 할인 매장 하면 사실 코스트코긴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미국에서 저도 코스트코 자주 애용했었고요. 네. 굉장히 미국스러운 브랜드입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큰 단층 매장에서 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쌓아놓고요. 이게 저도 왜 미국향이라는 생각이 드냐면 네. 한국은 사실 마트 좀 걸어가면 바로바로 만날 수 있지만요. 그렇죠. 미국이란 나라는 이 마트를 나가려면은 차를 운전해서 맞아요. 몇십 분씩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대량으로 물건을 쌓아놓고요. 집집마다 창고가 있고 이곳에다가 물건을 적치한 다음에 이것을 사 먹는 것. 이게 어찌 보면 가장 미국스러운 브랜드인데 한국에서도 코스트코는 인기가 정말 많고요. 네. 뭐 코스트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오늘의 스토리를 좀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래 가사로 요약이 됩니다. 네. 요약을 하면요. 네. 이 원조인데 원조 아닌 원조 같은 너. 바로 이 소유 정기고가 부른 네네. 썸이란 노래에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코스트코가 그런데 미국에서 이게 가장 먼저 생긴 거예요? 뭐 원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참 원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요. 네. 저희는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1976년에 솔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이 프라이스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창고의 원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또 창업자 이름을 땄습니다. 이 솔 그러네요. 프라이스의 프라이스 클럽인데 이 프라이스 영어 단어가 또 재미있죠. 네. 이 가격이라는 뜻을 가진 게 이 사람의 패밀리 네임이었고요. 그래서 오. 자기 이름을 따면서도 이 가격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라이스 클럽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프라이스 클럽 이거 되게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서 각자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가늠이 되는데요. 딱 소장님 또 바로 판별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이 네. 프라이스 클럽 살짝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이 나죠. 소장님은 선명하게 기억나실 것 같고 참나. 농담입니다. 맞습니다. 이 프라이스 클럽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1994년도에 신세계에서 이 계약 라이센스를 가져왔었고요. 그래서 한국에 진출한 적이 있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마트 가본 적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분들 계실 거고요. 그런데 IMF 때인 1997년에 철수를 했던 그 브랜드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솔 프라이스가 만든 프라이스 클럽. 솔 프라이스는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이런 걸 만들었대요? 네, 그는요 이 러시아계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1919년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긴 했지만요 부모님의 교육열이 높았다라고 하고요. 유대인이니까 교육도 관심이 많고 당연히 돈에도 밝았던 것입니다. 네. 샌디에이고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요. UC 버클리를 졸업한 다음에 USC에서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즉 변호사로 활약을 했고요. 근데 이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그는 세상을 어떻게 좀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법률 자문 같은 걸 하는 중에 이 소매업들의 부당한 유통 구조 이거 소비자들이 참 피해를 많이 보는구나 이런 걸 봤었고요. 야 이거 차라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서 1954년에 로버트 프라이스라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패드마트라는 것을 창업을 합니다. 네. 이곳은요 이 군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회원제 할인 마트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최초이고요. 철제 선반에 가격표는 손글씨로 적고요. 총 마진을 5%만 잡고 물건을 최대한 싸게 많이 판매하는 것을 전략으로 취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히트를 쳤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투자자들과 경영권 갈등을 겪으면서 회사를 빼앗겼고요. 결국에 1976년에 다시 자신의 철학을 온전히 담은 공간을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이 프라이스 클럽입니다. 프라이스 클럽. 근데 되게 정말 특이하네요. 변호사가 어떤 소매 유통업체를 차렸다. 프라이스 클럽이 그러면 기존 유통과 달랐던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말씀드린 대로 패드마트라는 걸 통해서 연습은 충분히 했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말 그대로 이게 마트가 아니고 프라이스 클럽이에요. 네. 클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회원 모임을 만든다라는 그렇게. 것이 가장 특징이었고 싸게 사려면 회원이 되어라라는 이 회원제 어찌 보면은 구독형 모델의 원조를 또 이렇게 프라이스 클럽으로 꼽기도 합니다. 연회원제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물건들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쁘게 진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팔레트 같은 데다가 차곡차곡 그냥 쌓아놓습니다. 가져가라 엄청 많이 그냥. 쌓아서 가져가라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 싸게 가져가는 게 최고의 전략이지 뭐 예쁘게 전시하고 우리들의 서비스를 기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했었고요. 냉난방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트를 가면 사실 시원하게 장보는 게 좋잖아요. 네. 그것도 필요 없다. 그걸 아껴서라도 너희에게 싸게 주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에게 유통의 진실은요 이렇게 좋은 쾌적한 환경을 주는 게 아니라 가격을 싸게 주는 게 진짜 유통의 혁신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줬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프라이스 클럽의 직원들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이 스토리의 역사의 핵심이 됐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건데요. 이 프라이스 클럽이 사실 오늘 주인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코스트코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곧 등장합니다. 자, 프라이스 클럽이 지역에서 인기를 얻었었고요. 한 직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임스 더넬 시네갈이고요. 네. 줄여서 짐 시네갈이라는 청년이었는데요.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경제학을 전공하던 대학생인데 방학 중에 알바를 하게 됐는데요. 패드마트에 입사를 한 겁니다. 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당연히 창고 정리나 상품 진열 같은 걸 했었는데 이 마트 다녀보니까 매력 있다라고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회사가 결국엔 프라이스 클럽이 되었고요. 2년을 맺었던 회사에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영업도 잘 했었고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마케팅, 상품 구매, 점포 운영까지 맡은 후에 결국에는 부회장까지 올랐습니다. 이 프라이스 클럽에서 굉장히 주요한 경영진까지 승진을 했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는 이렇게 회고를 했었는데 솔 프라이스는 내가 본 가장 정직한 경영자였고요. 나는 모든 일을 그에게 배웠다라는 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멘토 같은 그런 인물이었군요. 그런데 그렇게 짐 시네갈이 착착착 올라가서 부회장까지 됐는데 그 프라이스 클럽을 떠나서 이 사람이 코스트코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왜 갑자기 잘 다니다가 새로 하나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되는 건데 그렇죠. 아니면은 회장님이 이제 하사내라 이랬나? 이게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이 네. 회장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쩌면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었지만요. 그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회사 안에서 혁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라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 없다라는 말도 있고요. 스승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청출어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에 비해서 한 20살 가량 어렸었던 시네갈 같은 경우에는 혁신을 좀 갈구했다라고 해요. 프라이스는 가격을 더 낮추고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이 핵심이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소기업들 대상으로 한 B2B 사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시네갈은요. 그러지 말고 우리 좀 확장하자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B2C 이 고객들을 소매를 대상으로 하고요. 제품군도 너무 제한하지 말고 신선식품도 팔고요. 안경도 팔고 이 코스트코 미국에 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주유소가 있습니다. 맞아요. 주유소가 있고요. 타이어 교체를 거기서 합니다. 이처럼 제품군을 최대한 확대시키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프라이스에게 안 먹힌 거고요. 그럴 바에야 나는 독립하겠다라면서 또 회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코스트코는 그러면 어디에서 처음 문 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샌디에이고가 서부의 남쪽이라고 따지면요, 서부의 북쪽 워싱턴주로 먼저 갑니다. 이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가서요 허름한 창고 건물을 구해서 여기에서 코스트코 1호점을 문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자 제프 브로츠먼과 함께 공동 창업을 했었고요. 소매 유통과 기업 금융의 밝은 두 인물이 창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지금처럼 비슷한 운영 방식이었어요? 아니면 뭐가 좀 달랐어요? 유통의 실험을 계속 더 했습니다. 이제 마진을 14%예로 제한했었고요. 재미있었던 것은 광고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잘 한다면은 이게 잘 먹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가격이 마케팅이다. 이게 바로 시네갈의 생각이었습니다. 가격만 맞다면 홍보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몇 개 있습니다. 오픈 초기에 고객들이 고기 코너에 가서 이 포장이 왜 이래요? 라고 따진 거예요. 네. 그랬더니 우리는 포장을 한 고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싼 고기를 파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고요. 한 직원이 사내 할인을 좀 주세요. 직원 할인을 해달라 하니까요. 이미 가격이 최저가인데 어떻게 더 할인을 해주냐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저렴한 가격과 이러한 가격 프라이드를 바탕으로 미국 전역으로 이 창고제 회원 서비스 코스트코가 확산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라이스 클럽하고 코스트코가 한동안 좀 경쟁을 했을 것 같은데 두 회사가 나중에 합쳐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두 회사가 80년대에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스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요. 코스트코는 이 공격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전략으로 확장세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993년도에 두 회사가 합쳐지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코스트코가 프라이스를 합병하는 일이 1993년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코스트코의 브랜드를 들어가 보시면요. 이 코스트코의 창업 연도는 1983년도인데요. 네. 실제 코스트코 회사에 들어가 보면 1976년 바로 이 프라이스 클럽이 창업한 해를 창업 연도로 두고 있습니다. 즉 스승의 회사인 프라이스 클럽을 이 코스트코의 시작이라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할 만큼 이 스승에 대한 예우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합쳐졌는데 합병을 한 이후에 그러면은 경영권은 스승에게 양보하나요? 뭐 어떻게 돼요? 자, 합병을 했는데요. 이미 코스트코의 시네갈이 이 회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제 합병 다음 해인 1994년에 솔프라이스가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합병했을 때 회사는 프라이스 코스트코였고요. 이 94년이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의 프라이스 클럽이 들어왔던 때거든요. 일단은 들어왔었는데 이게 결국엔 프라이스 클럽이 사실상 없어지는 수순이 밟으면서 그는 떠나게 됐고요. 솔프라이스가 그의 아들 로버트와 창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버트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를 결국에 떠나서 다른 회사 프라이스 스마트라는 회사를 따로 만듭니다. 이 회사는 지금도 있고요. 중남미를 중심으로 창고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이름이 코스트코가 된 거는 언제부터인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93년도에 합병을 했다고요. 네. 97년도에 솔의 아들 로버트가 떠나면서 브랜드를 코스트코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글로벌 브랜드 코스트코의 시장이 열린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이 코스트코 하면 여러 가지 저도 아이템들이 생각나는데 떡볶이도 진짜 맛있고요. 근데 이제 코스트코 하면 진짜
이거가 딱 트레이드 마크죠. 핫도그 세트. 맞습니다. 40년 가까이 가격 그대로죠. 네, 저도 먹어봤었는데요. 1.5달러입니다. 지금 한국 돈으로 따지면 뭐 2,000원 남짓한 돈인데 핫도그와 콜라 세트는 1985년도에 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25년 현재까지도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이게 일종의 코스트코의 상징처럼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인상 때문에 인상해야 된다라는 당연히 말들이 있었지만 CFO가 말하기를 그거 올릴 거면 나 자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건 핵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올리지 마라.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창업자인 그 짐 시네갈이 또 결국에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할 때의 인터뷰가 우리나라에서 좀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리모아 같은 경우에도 한국 시장이 무척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도 마찬가지고요. 시네갈 회장은 2011년 12월에 은퇴를 했었는데 은퇴를 하면서 진행했던 한 인터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코스트코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미국 어디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한국에 있다라는 정말요? 대답을 한 겁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이 코스트코가 정말로 잘 되는 시장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곳은 환상적이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코스트코는 한국에서도 정말 인기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매출 잘 나오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양재, 뭐 상봉, 송도 이런 데가 잘 되고 아유. 있고요. 매출액이 뭐 6조 원이 총 넘는다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지금 제임스 짐 시네갈 회장이 물러나고 그럼 지금은 누가 코스트코 이끌고 있어요? 네, 뭐 코스트코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들이 잘 이끌고 있고요. 뭐 코스트코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월마트 다음으로 가장 큰 마트라고 합니다. 창고형 마트 1위가 아니고요. 네. 전 세계 마트에서 두 번째 가는 아주 큰 기업이고 24년부터 롬 바크리스가 CEO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코스트코가 주는 교훈 이것도 한번 우리 알아봐야죠.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죠. 이 청출어람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있다라는 점이 여기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영 철학은 결국에 고객 신뢰였습니다. 고객에게 신뢰를 주면 결국에는 충성도로 보답이 온다라고 왔고 정직함은 느리지만 가장 빠른 성장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장 정직한 신뢰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격이라는 것을 증명한 기업 바로 코스트코입니다. 그렇군요. 가격, 품질도 잡은 가격 코스트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보죠. 오늘 퀴즈에서는 오늘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기존 25%였던 상호 관세율이 얼마로 낮아졌는지 주관식으로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15%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7841님, 2144님, 그리고 8522님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0439님께서 경제뉴스에 관해서 뉴스 따로 안 찾아봐도 라디오 듣는 것만으로 해결되니 완전 좋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죠? 내일도 알차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들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